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SNS상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자, 이 가짜뉴스 한 언론사의 로고까지 그대로 사용해 해당 언론사에선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냈는데요. 이런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또다시 늘어난 가짜뉴스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에 대한 몇 가지 가짜뉴스와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정보 감염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건복지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렸던 대로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잠잠해져나 싶었던 좀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 은폐했다 이런 소문이 SNS 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예. 우리가 어릴 때 손만 잡아도 뭐 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서너 살짜리 어린이는 이제 분별력도 떨어지고, 예. 성인지나 성지식이 없는 상태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걸 믿는 거죠. 그런 모양이다.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상식적으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고요.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뭐 이 사람의 이마에 666 표시가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요. 예. 코로나하고 관련해서도 백신에 빌 게이츠가 아주 마이크로칩을 심어서 인간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과거에 우리가 에이즈가 팬데믹이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 명이 걸리고 이렇게 된 감염병이지만 예. 한때 제약회사가 돈을 벌려고 실제로는 없는 병인데 아무 치료적 효과도 없는 것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남아공에서는 대통령이 그 당시 은백기 대통령이 직접 이 치료제는 효과가 없다 해서 몇 년 동안 그 국민들한테 맞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 많은 그 에이즈로 죽어간 사람들이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항상 있는 일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백신에 대한 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를 믿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1분기 접종 계획은 확정이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7일부터는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맞는 대상자 숫자는 적습니다. 65세 미만이 일단 대상자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원해 계신 분들, 예.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이 돌보는 종사자들, 이분들이 한 27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 의료기관에 있는 우리 그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한 35만 명. 그 다음에 코로나19 1차 우리 검사하고 하는 이 대형 요원들이 한 예. 8만 명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이제 격리해서 치료하시는 그런 병원의 종사자들이 한 5만 5천 명. 이분들이 이제 3월 말까지 1차 접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 백신이 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망 사례가 우리가 걱정해야 할 만큼 좀 있습니까? 백신의 자체 문제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예. 백신은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뭐 독감 백신이든 또 다른 어떤 백신이든 항상 급성 쇼크 반응, 우리가 아나필락스라고 이제 전문 용어를 쓰는데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 이것은 100만 명 가운데 한 명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극히 일부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보상을 하고 되는데요. 예. 모든 백신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 몸에 있던 그런 물질이 아니라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런 부작용이 뭐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개발된 모든 코로나 백신들은 현재로서는 뭐 극히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나 예. 사망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일부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한 행위하고 그 뒤에 하루 이틀 사흘 뒤에 뭐 숨지는 행위하고 이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만은 마치 인과관계에 있는 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내 예정 백신은 모두 중국산이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뭐 중국산 백신은 국내에 들어올 지금 뭐 계획이나 계약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중국산이 물론 이제 일부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일부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백신하고요. 예. 중국산 백신이 뭐 이렇게 아주 이 저질이 나쁘다, 맞히지 못할 정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신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백신들이고요. 대개 이제 중국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보가 통제되고 불투명한 국가다. 예.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식품 파동 때도 중국산 식품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상품은 뭐 좀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되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거기에 편성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념적으로 아직까지 특히 이제 이 거구 성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중 그리고 혐오 정서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이런 표현을 쓰는 거구 보수매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 중국산이라는 그리고 중국산은 나쁘다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중국산도 필요하면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내년이나 이럴 때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산이나 러시아 백신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백신을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산도 상당히 백신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예. 아니 그 코로나19 사실 초반에도 이런 가짜 뉴스가 활개를 쳤는데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백신 이 접종 앞두고 이런 가짜 뉴스가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패션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화장 이런 것도 유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 가짜 뉴스도 일종의 이제 유행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 진화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 봄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좀 많았고요. 근데 이것들은 뭐 최근에는 별로 없다가 뭐 최근에 다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 가운데는 반짝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게 있는 그런 거죠. 감염병에 비교한다면 사스와 같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시차를 두고서 이게 유행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똑같으면 이제 이 추운 겨울만 되면 계속 그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백신이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백신과 관련되는 이것이 새로운 또 유행 가짜 뉴스가 이런 유행을 타는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가짜 뉴스가 또 활기를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부족할 때인데 우리 정부 등에서 좀 제공하는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까? 이게 뭐 물론 정보가 부족할 때도 가짜 뉴스가 활기를 칠 수가 있겠지만은 꼭 정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코로나19와 관련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그다음에 이제 방역 수칙이든 많이 돼 있는데 되게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강의할 수 있는 맛깔나게 이제 포장한 그런 경우는 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가짜 뉴스는 일반 대중이 이제 혹할 수 있는 내용, 자극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이 강하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소위 이제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퍼뜨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소위 말하는 많이 확장성을 가지고 이 재확산될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는 매우 과학적이고 담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각인을 잘 못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좀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보와 메시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런 가짜뉴스가 더 많이 나옵니까? 물론 그렇죠. 예. 이제 정부가 이제 통제한다. 안 가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솔직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 가짜 뉴스들이 활개치고 그 가짜 뉴스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 재난이나 이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부가 신속하고 제때 정확하게 이런 정보를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 독감 백신 때 보도 떠올리면 코로나19 백신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접종을 하는데 지난해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긴 했습니다. 언론의 책임도 컸다고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독감 백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감염병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이 독감 백신이 접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은 뭔가 문제를 자꾸 삼고 이런 쪽에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단지 우리가 독감 백신을 접종한 거하고 그 뒤에 아무런 관련이 인과성이 없는 그냥 사망 행위라는 것들이 뭐 며칠 후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마치 연계시켜야만 그래야만 이 기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한 군데서 제기를 하니까 다른 언론들이 따라서 가고 또 이거를 경마도 하듯이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었는데 지금 우리가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백신 때는 그와 유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 상황의 좀 보도 행태가 달랐다면, 지금 백신에 대한 우려나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를 조금은 좀 덜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독감 백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진짜 이 보도를 했더라면, 지금 또 이제 그런 가짜뉴스가 이제 이 발을 우리가 디딜 그런 틈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언론들은 여러 가지 이런 오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가짜뉴스가 활개를 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80년대 초부터 의학보건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고 지금도 에이즈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 관련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그동안 감염병 사태를 여러 번 겪으셨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가짜뉴스의 소문 좀 확산이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다 이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다만 이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그런 우리 팬데믹 감염병이고 1년 넘게 아주 많은 사망자를 내고 감염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하고 사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스 경우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 사실상 사망자는 없었고 환자도 한 두세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반짝했던 그런 것이어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치료제 이 김치 마늘 많이 먹으면 안 걸린다 이런 가짜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스 때도 그렇지만은 메르스 때도 이게 공기 전파가 되어서 쉽게 전파가 된다. 아주 가까이 근처만 있어도 하여튼 좀 걸린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연은 그 당시 사스 때 이제 환자가 한 명 생기니까 서울시 시립병원 우리가 여기에 격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 가운데 약사 한 분이 이건 공기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가 한 명이라도 여기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이 다 걸린다, 감염된다 이렇게 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국내 감염병 보도에 점수 준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K 방역은 한 90점 정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감염병 보도는 한 70점 정도. 그러니까 낙제점은 아니지만은 우수한 점수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주로 어떤 사건을 갖다가 환자가 몇 명씩 확진자가 생긴다, 사망자가 경마 보도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거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다음에 별로 의미 없는 내용들을 보도한다든지, 포비돈 요오드를 뿌리면 우리가 감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이런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을 보도한다든지 또
녹차나 김치, 홍삼 이런 것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가장 특히 점수를 못 드리는 것은 실내 살균 소독제 지금도 마구 뿌리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드론이나 거리에 차량을 이어서 마구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예. 지금은 조금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언론들이 그 확대 재생산 보도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감염병 그다음 K 방역 이것을 순수한 방역이나 과학으로 보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런 그 일부 언론사들이 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한 70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소비하는 또 소비자들에게는 또 잘 선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